네. 자, 이 시간에는 TAT 2급 제30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 1번 문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네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회계 정책의 변경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명의는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해당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네.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대한 것은 이제 재고자산의 그 저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설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설화 이 얘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제 그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종. 우발부채의 추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우발부채는 회계추정이죠. 예, 우발부채라는 건 부채로 실현될 수도 있고 부채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성,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도 추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추정의 변경. 그러면 정책의 변경은 설화가 맞췄네. 설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때 요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요게 회계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이다. 예. 뭐 하나 더 있다면은 취득 가액의 결정 방법. 예. 이런 것들이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 대표적인 거 추정의 변경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 말 결산 분계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간 계산을 월할로 해라. 자, 2018년 4월 1일 1년치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 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었으니까 네. 결산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1일이면은 내년도 3월 말일까지입니다. 네. 1년치 임차료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3개월치, 차기 3개월치는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되니까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얼마냐? 300만 원 곱하기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3개월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되죠. 12분의 3.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75만 원 나오던가요? 네. 75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 75만 원이 선급 비용이 됩니다. 자, 선급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선급 비용 75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는 이 3개월치를 뺀, 즉 75만 원을 차감한 300에서 225만 원이 되겠죠. 그것이 당기의 임차료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정부 보조금 문제가 꾸준히 최근에 TAT 2급의 이론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금으로 수령했으면 정부 보조금을 현금 차감 계정으로 만들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아니 가만있어 봐.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 상환 의무가 없는. 그렇죠. 아직 취득한 게 아니죠. 정부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100만 원, 예,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현금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겁니다. 이건 지금 기계를 산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4번의 보기는 4번의 보기는 아니요. 4번은 이건 말이 안 되고 3번. 3번이 이게 좀 의미가 있죠. 3번의 보기는 뭐죠? 그렇죠. 3번은 그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기계를 샀을 때,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인데 이 현금이 정부 보조금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은 차변에 와서 상계가 되고 대신에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차감 계정이 대변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의 회계 처리가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현금을 수령하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다음은 2018년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네요. 이런 문제도 참 많이 나와요. 자, 대손상각비 분계가 언제 일어나는지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초잔액 매출채권이 30만 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대손충당금은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 잔액의 1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10%. 그러면 이제 기초 잔액이 30만 원이었다면 기초 때 10% 그러면 300만 원이 매출 채권 잔액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당기 외상 매출액은 94만 원, 당기 회수액은 70만 원이다. 전년도 말 매출 채권 중 2만 원이 당기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요거 말이죠. 자, 여기 이거 우선 전년도 2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대손이 확정되면은 요 매출 채권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를 설정을 해 놨겠죠? 그러면 요때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었죠? 네. 그러면 2만 원만큼은 여기서 차감되죠? 그러면 결산 때 만 원이 있었네요. 대손 충당금이 만 원. 네, 요거 기억하시고 결산 때 만 원이 있었어요. 만 원. 자, 요걸 한번 봅시다. 당기 외상 매출금이 94만 원이고 당기 회수액은 7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기말 매출채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기초 매출채권 기초가 30만 원이죠. 그러면 94만 원이 더해지죠. 그러면 124만 원이죠. 124만 원 중에서 회수가 70만 원이니까 빼면 되죠. 네. 자, 124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을 하게 되면은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54만 원이 됩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54만 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자, 기초 매출채권이 30만 원이 있었어요. 단기의 외상 매출을 94만 원 했어요. 그러면 더해죠. 기초에다가 단기 매출채권을. 그리고 회수한 거는 받았으니까 이걸 빼는 거죠. 70만 원을. 그럼 54만 원이 나와요. 이것의 10%를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를 설정하는 거예요? 5만 4천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네. 대손이 됐으니까 네. 2만 원을 빼야지. 여기 뺐죠. 아까 여기 3만 원 있는 데서 2만 원을 뺐죠. 아니 지금 54만 그건 원까지. 대손 상각비를 한 거고 매출채권 자체도 2만 원이 줄어들잖아. 가만있어 봐. 대손이 됐으니까. 전년도 말 매출 채권 중 2만 원이 다, 이게 대손. 전년도 말 매출 채권 중에 2만 원이 예. 와, 그렇군요. 여기 요 30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저 대손 처리해 버렸죠? 예, 2만 원 빼야 되겠네요. 네. 아주 잘 보셨어요. 그러면 54만 원이 아니라 잔액이 52만 원이 되는 겁니다. 52만 원이 되면서 10%를 설정하면 5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네. 자, 5만 2천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4만 2천 원만큼 추가 설정하니까 대손상각비는 4만 2천 원이 발생하죠.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 2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만 2천 원. 네. 그래서 4만 4천 원이 아니라 4만 2천 원입니다. 4만 4천 원을 찾으니까 다행히 없었네요. 예. 만약에 5만 4천 원으로 우리가 잘못 여기 2만 원을 깜빡하고 5만 4천 원으로 해서 설정했다 그러면 5만 4천 원에서 만 원 빼면 4만 4천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손상각비를 4만 4천 원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보기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1번. 네, 약간 조금 꼬아서 냈습니다. 여기에 네, 문제를 좀 꼬았어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4만 4천 원짜리 있었으면 그거 찍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원리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매출채권이 자산이니까 기초 더하기 단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요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더해서 회수.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대변에 가죠. 예. 거기다가 못 받은 거 2만 원. 이것도 대변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매출채권 잔액은 결산 때 요게 더해지는 것이고 124만 원이 차변 합계고 대변 합계가 이거예요. 72만 원. 그래서 124만 원에서 이게 차변의 합계예요. 매출채권에. 대변의 합계 72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52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52만 원이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의 10% 5만 2천 원을 추가 설정 5만 2천 원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만 원에 이거의 10%가 3만 원이 기초 대손 충당금이니까 아까 2만 원이 대손 처리되면서 여기서 2만 원이 빠지니까 만 원만 남아 있다. 그래서 추가 설정하는 게 그래서 4만 2천 원이다. 여기 해설도 그렇게 돼요. 자, 다음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5번 문제.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네.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해마다 상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다음에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네, 더 확실한 거 있는지 한번 보고요.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사채가 100만 원인데 발행 금액이 110만 원이다.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예, 110만 원.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 사채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말하는 거죠. 예. 사채의 무슨 계정인가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가산 여기 일단 가산이 되죠. 가산. 예, 그래가지고 점점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금 장부 금액이 이게 가산이 되어가지고 100만 원 사채 액면가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이 더해져서 1년 차의 장부 금액은 110만 원이 되는데 이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것을 그 상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부 금액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에 3년 차에는 100만 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만기 때는. 그러니까 감소시킨다. 이건 맞았어요. 예. 3번은 그러면 아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차변에 이자 비용이 있고요.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에 10%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이 10만 원의 이자 비용 우리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죠. 시장 이자율. 예,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요 장부 금액에 시장 이자율을 곱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할인 발행이니까 10만 원을 할인 발행하면 장부 금액이 이제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에다가 그 시장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2%다 그러면은 90만 원에 12 해서 할증이면 90이 아니라 100만 원보다 높게 장부가 기초 장부가가 아니 지금 2번. 예. 할인. 예, 할인 발행. 이거는 맞아요. 3번은 지금 보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이제 할인 발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할인 발행.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상각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것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990만 원에 대해서 할인 발행을 했다 그러면 12%라고 볼까요? 이자율이 12%다 그러면 10만 8천 원이 이자가 나가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나가는 건 대변의 현금은 얼마가 나가죠? 액면가는 10%라고 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이 나가죠? 예, 10만 원이 나가니까 그 차액이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8천 원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 상각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것은 이게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게 가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 이 사채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지 상각이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일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손익이잖아요. 이자 비용. 이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 계속 일어나면은 네. 기초 장부가가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자꾸 커지잖아요. 이자 비용이 커진다는 거는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상각을 함으로써. 상각을 함으로써 기초 장부가가 자꾸 커지잖아요. 기초 장부 금액이 네, 커지잖아요. 자꾸 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그거는 어. 이자율이 커진다고. 예, 여기 잔액이 커지니까 사채 잔액이 커지면서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예, 이자 비용이 증가하죠. 예,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예, 맞네요. 예, 맞아요. 자, 요 잔액이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을 하게 되면은 이 잔액이 증가하게 돼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채의 장부 금액 곱하기 이자율 그게 이제 이자 비용인데 2년차, 3년차 때 이자 비용이 10만 8천 원보다 조금씩 늘어나요. 뭐 11만 원 또는 11만 2천 원 이렇게. 네. 그래서 예, 여기에 영향이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2번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이 뭐가 틀렸나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건 틀렸어요. 확실히. 자, 그러니까 요게 어려우면은 이걸 쉽게 답을 보기를 다 읽어보면 4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자 비용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산출합니다. 예, 사채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빼고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진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예,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유효 이자율. 그래서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지 예,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액면 이자율은 언제 쓰냐면 대변에 현금 지급하는 거 사채권자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네. 그래서 요거 좀 따져본다고 좀 이렇게 오락가락 좀 했는데 네, 4번에서 명백히 네, 액면 이자율을 곱한다. 틀렸습니다.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 곱하는 건 대변에 뭐다? 현금. 이 현금을 누굴 줘요?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사채권자를 주는 거예요.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거.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이 인식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네, 손익계산서상 사채의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네, 나머지는 아까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네, 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느냐? 할인 발행했을 때 상각을 하게 되면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하게 되니까 단기 순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겠네요. 이것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5번 문제 좀 까다로웠어요.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7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동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의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은 얼마냐. 이 문제도 좀 한 지금 2번 정도 풀어보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최근 거 쭉 풀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요. 회복이 되었을 때 기계장치 요 취득금액 200만 원이 맥시멈이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2018년도에 인식되는 손상차손. 자, 2018년도에 90만 원이 됐네요. 네. 자, 200만 원에 샀는데 90만 원으로 떨어졌군요. 자, 2017년 말에는 16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60만 원으로. 자, 그러면은 회수 가능액. 그러면 문제는 손상 차손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2017년도에 160만 원으로 한번 평가가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요 160만 원이 90만 원으로 됐죠? 그러면 또 하락이 됐죠? 얼마가 하락이 됐습니까? 70만 원. 70만 원이 자, 200만 원에서 2017년 말에 40만 원이 한번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70만 원이 하락이 됩니다. 2018년 말에.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되겠군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이면 1년에 40만 원씩이죠. 1년에 40만 원씩 정액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2017년도에 상각이 40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요 160만 원이 그대로 상각이 된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또 한 번 상각을 하죠. 예, 그러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120만 원하고 90만 원하고를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감가상각하는 부분을. 그래서 1년 차에 40만 원, 2년 차에 또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200에서 80을 빼면 120만 원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다. 이것과 2018년도 이걸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손상차손은 30만 원이다. 차이가 30만 원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비교해요. 자,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2018년 말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가액 마이너스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다. 그래서 회수 가능 금액이 9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되어서 장부 금액이 12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120만 원이 나오죠? 답은 3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7월 중 처음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다음은 7월 중 상품의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이다. 7월 말 상품 재고액과 7월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단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건 FAT 1급에도 이와 똑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하고 재고액입니다. 매출 원가라는 것은 매출한 수량에다가 매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죠. 자, 매출이 여기 80개 있었어요. 자, 거기에다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요 80개가 우선 50개가 선입선출이니까 이게 7,500원이 일단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개 30개는 170원짜리 그러면은 30개 곱하기 170원 한 금액하고 여기 있는 7,500원하고 이걸 더하면 되겠죠? 네, 더해 보세요. 30원 곱하기 170원 하면은 5,100원입니다. 그래서 5,100원을 더하면 12,6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그럼 매출 원가에 이 12,600원짜리 답이 있나요? 네.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12,600원짜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상품 재고액 16,000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총 수입이 170개인데 170개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요 80개가 여기서 이제 20개 남았죠. 예. 그리고 나머지 12,600원. 그러면 20개 곱하기 170원.
해가지고 나온 금액에다가 요 12,600원 이걸 더하면 예, 되는 거죠. 그게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FAT 1급하고 TAT 2급 같이 보시잖아요. 예, 7번 문제는 FAT에서도 나오는 수준의 문제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다음 중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모든? 모든? 네, 아무튼 예, 모든이 틀렸다고요? 네, 한번 옳지 않은 거. 네, 그러면 2,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 또는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네, 이게 회계의 목적이죠, 이게. 예, 수탁 책임을 보여줄 수 있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화폐 단위로 요약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 보고서이다. 그렇죠. 이 표준화된 양식이 있잖아요. 예, 재무제표는. 그래서 화폐 단위로 요약하고 이것도 맞았어요. 4번.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1번이 왜 틀렸느냐?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이게 모든 정보가 아니라 회계 정보여야 된다. 네. 이야, 근데 1번 이렇게 문제를 내고 싶었을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유용한 정보, 유용한 회계 정보. 아니 모두를 만족한다는 건 이제 그건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만족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가 들어가서 아무튼 뭐 여기를 보면은요 이건 뭐 어떤 뭐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찾으면 아마 여러분 1번이 옳지 않다는 거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9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1번. 부가가치세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거 옳지 않네요. 자,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 세율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 금액이 크든 작든 단일 세율로 10%를 적용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간접세. 3번은 재화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0세율. 4번은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간접세.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0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TAT 2급에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세 문제, 이론 문제도 FAT 1급에서 나오는 수준과 같아요. 더 어렵거나 더 뭐 쉬운 것이 없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0세율과 면세 옳은 것 찾아라 이거예요. 1번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 되죠.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그래서 완전 면세 사업자는 0세율이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부분 면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2번 0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맞아요.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사업자는 안 된다 그랬죠?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그리고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럼 옳은 거? 예, 그러면 2번이 옳겠네요. 2번. 예. 그 다음에 3번. 면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 4번.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같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호주의를 적용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한국인 또는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해준다.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틀려 이것도 2번만 맞았네요. 다음 1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유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매입세액 자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네, 이거 쉽게 할 수 있죠? 화물차 유류대 매입세액 공제되지요. 거래처 발송용 추석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이니까 안 되겠죠?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문제 없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250하고 400을 더하니까 650이 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군가? 자, 첫 번째 사람. 기준 시가 6억 원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가 그 주택 하나 있는 경우에 임대소득은 비과세 하는데 금액의 한도가 얼마죠? 9억 원입니다. 9억 원.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사업소득이니까 요거 일단 보류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소득이라고 하니까 좀 모르겠네요. 다음 세 번째 사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 양도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야. 이거 틀렸죠? 네,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이니까 틀렸고. 자,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야. 네, 소득세는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 가족끼리 합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로유는 6억이 아니라 9억이니까 틀렸고, 안희연이는 퇴직 양도소득 이거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틀렸고, 이거는 개인별 과세니까 틀렸고, 조은유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소득보다 좀 다른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다른 종합소득하고 서로 공제할 수 없어요. 공제할 수 있어. 공제. 1번이라고 나오는데. 1번? 9억 원 이하니까 이 사람이 6억 원이니까 어디요? 기준시가가 그럼 비과세죠. 6억 원이면. 6억 원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 그렇죠. 9억 원까지가 비과세니까 9억을 초과하면은 과세고.
예, 그래 1번이 맞네요. 1번. 예.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른 종합소득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를 못한다. 예, 그게 맞아요.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이 문제 잘못 읽었습니다. 예, 6억 원이면은 비과세. 주택이 하나일 경우에. 자, 한 개가 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문제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없겠죠. 예,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다음 2번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6부터 42가 아니라 그냥 6%만 적용하죠? 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맞고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 맞고 예,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6부터 42가 아니라 단일세율이에요. 6%만 적용한다. 다음에 14번은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여러가지 공제들이 있죠. 예. 1번 장애인은 기본공제 적용 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죠?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집니다. 소득만 따지죠. 맞았고 두 번째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의 경우는 이게 우리 자녀의 경우는 된다고 그랬죠. 우리 나왔죠. 자녀의 경우에 그 배우자 그러니까 입양자도 자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이게 뭐냐면 사위나 그 며느리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입양자도 자녀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고. 예. 일단 다음 걸 보겠습니다. 3번 사업소득 금액 50만 원과 근로소득 금액 60만 원이 일용직이 아니다. 예, 그러면 사업소득 50만 원과 근로소득 금액 60만 원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예, 소득공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60만 원에다가 여기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필요경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1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자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이 옳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교재에서는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 두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근데 이제 입양자도 그런 똑같이 입양자도 자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4번은 맞았겠죠.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고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요. 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배우자가 없더라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 공제됩니다. 네. 부양가족이 있을 때. 공제 대상 부양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예,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부모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든가 아니면 자녀가 있든가 예, 그래야 배우자 아니 그래야 부녀자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 이게 또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이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소득자가. 예. 그래야 부녀자 공제 받아요.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이 부모님 집에 이렇게 동거로 들어가 있으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안 돼. 예. 자기가 독립돼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 부양가족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모님 집에 그 본인이 이제 세대주가 돼 있고 부모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부녀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소득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인적공제가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해가지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들이 세액공제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군요. 1번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뭐 여러분 이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그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주택에 관련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입력란이 여러 개 있었어요. 뭐 몇 년도 해가지고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뭐 일부러 외운 적이 없으니까. 네.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렇죠. 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죠. 뭐 꼭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소득이 없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자.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한다. 그렇죠. 우리 공적연금 보험료, 가령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아니죠. 공적연금 보험료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거, 그거 전부 소득공제 해줍니다. 예.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모두 해주죠. 그 다음에 4번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그랬군요. 자, 의료비 쪽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줘요. 첫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나이 조건이나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중복 적용을 안 해주는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같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네, 여기 30회 이론 풀이를 해봤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것이 어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예. 그래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